SMR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SMR 진짜 엄청나게 원자력의 차세대 원자로로서 각광받는 그런 형태로 많이 언론에서 부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SMR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전까지 대구 시장까지도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 경북 이쪽 지역에서 SMR을 먼저 한번 지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설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서 그분들 주장하는 것을 믿고 그 정부 예산도 투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연구비를 정부 돈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는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 이게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원전에서 나온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연구비에 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구비에 투입해야 돼. 그럼 연구는 누가 하는 거죠? 연구원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원들이 테마까지도 정해서 그냥 하면 된다. 자, 원자력 연구원이 1950년대 말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자력 연구원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물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태생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시시콜콜 미국의 통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술이에요. 그래서 민간 국가까지 또 지장을 받게 되는데, 오늘 알아보는 SMR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이 왜 이런 걸 연구를 하려고 그러느냐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 타당성이 어떤지, 이거 제대로 얘기하는 조직이 또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계의 무지갯빛 SMR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왔는데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촘촘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SMR의 적용성에 대해서 실제 독일 연방 방사성 폐기물 안전청 베이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2021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행기관은요,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있는 에코연구소, 베를린 공과대학의 경제 및 인프라 정책연구소, 그 다음에 브레멘 물리학자 연구실인데, 여기는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또는 학자들이 모여서 제3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연구소나 베를린 공과대학, 그 다음에 브레멘 물리학자 연구소 이런 데서 실질적인 SMR에서 면밀하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양이 꽤 많기 때문에 독일어로 돼 있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번역하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요즘 툴이 좋아서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오히려 더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다 해서 이걸 한 거고요. 그 소속 연구소에 7명의 전문가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일단 독일어고, 우리나라는 전부 SMR에 대해서 무지갯빛인데 요거는 좀 회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장됐어요. 왜 사장됐냐? 우리나라는 논리가 한쪽밖에 안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험한, 또 다양성이 부족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참 제대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믿고 그냥 돈도 막 그냥 나가고, 오히려 국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제대로 면밀하게 컨트롤해야 될 상황인데 사업자의 말만 듣고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이 평가할 능력 자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 뭐 특별법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야, 이렇게 정말 가도 되나?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독일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못 낸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나 산업체나 좀 제3자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과제를 만들어주고 하질 않아요. 아예 굶어 죽이려고 그래요. 굶어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참 기적적입니다. 그나마 뉴탐사 원자력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나마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 보고서를 한번 같이 오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일 먼저 SMR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300MW 이하 소형화된 원자로의 설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장에서 제작하는 모듈, 그 다음에 현장 설치하는 모듈, 그러니까 레고처럼 딱딱딱딱 만들고 갔다가 딱딱딱딱 조립하고, 그러니까 레고처럼 이렇게 간다. 그래서 공장 제작, 현장 설치를 모듈화해서 건설 기간과 예산, 경제성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 한 20, 30%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른 건설이 될 거고,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도 절감될 거고, 단계적으로 용량 확대가 강하다. 왜? 모듈화로 그냥 여러 개 설치해버리면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 발전 용량이. 뭐 예를 들어 50MW다. 그런 거를 10개 설치하면 500MW 되고, 20개 설치하면 뚜루룩 설치하면 1000MW, 우리가 표준화된 그 대용량 원전과 맞먹는 그런 수준의 출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공장 생산 체계, 공급망, 그러니까 이 모듈화된 원전을 어디다 줄 거냐, 그 안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품을 어떻게 규격할 것이냐.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SMR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조금씩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품을 규격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경수로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원전,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작을 물론 이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이제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제한돼 있지만 SMR도 그럼 그만한 수요가 나올 수 있느냐? 조그만한 거니까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개발 현황을 보면 전 세계 136개 이상 SMR 설계안이 존재한다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똑같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개념 설계, 또 개념 설계, 또 개념 설계, 또 초기 사업, 또 초기 사업, 그러다 또 개념 설계 이러고 있어요. 그나마 현장에 설치해서 실제 파일럿으로 테스트해보자 하는 게 러시아 부유식 원전 KLT-40S, 그다음에 중국의 고온가스로 HTR PM이라는 원전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상용화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상용화되어서 전기 출력이 잘 나오고 진짜 활용도가 좋나? 그거는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제한적 운전 실적과 불완전한 신뢰성 검증 문제를 안고 있고 KLT-40S는 운영 비용이 너무 많고 돌려보니까 HTR 고온 가스로 이거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 초기 가동 지연 및 가동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달쯤 전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시 좀 복습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용을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130개라 그랬나요? 160개라 그랬나요? 아까 예. 그 엄청나게 많은 설계들을 축약해서 많은 설계들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오직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로 기반의 SMR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뉴스케일, 미국에서 하고 있는 뉴스케일 원자로고요.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가 있고 러시아의 RITM 2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는 사장됐죠. 네. 파일럿도 제작을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뉴스케일은 살아나려고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돈도 많이 투자됐고 투자자들 다 떠나고 있고 지금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돈만 들어가잖아요. RITM 200은 쉐빙선, 아르크티카 제가 발음 맞나요? 이거 러시아를 몰라서 그 배에 탑재되어 운용 중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일 스마트는 발전하려고 했지만 선박용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기존 기술 기반으로 냉각제는 물로 쓰고 이게 이제 경제성 문제가 있는 거죠. 작다 보니까 효율적이질 않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50메가와트짜리 조그만한 걸 20개를 질려면 1000메가와트 하나 딱 짓는 게 낫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짓는 대형 원전은 1000메가와트는 입증이 됐어요. 설계 안전성과 건전성 뭐 이런 것들이 운영 효율, 경제성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됐단 말이죠. 근데 SMR은 이거는 입증이 안 됐어요.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요. 오히려 운영 정비하는데도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경수 기반의 그 SMR이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납 냉각로가 있습니다. 납 냉각로. 이런 것들은 납 냉각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고온 부식 문제가 있어요. 납이 부식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러시아에서 스웨덴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부식 문제 때문에 스웨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말고 또 한번 다른 쪽으로 해보자 뭐 이런 저런 그냥 시도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666 원자로가 있습니다. 666 원자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MSR 그러니까 666 원자로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몇백억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코펜하겐 아토믹스 이런 데서 뭐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펜하겐하고 같이 협력해서 뭘 해보겠다 네덜란드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되게 높고 위험성이 높아요. 코펜하겐에서 자기네들이 뭐 개발했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 설치해서 이걸 운영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입증이 돼서 이걸 같이 해보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저기도 설계만 있어요. 설계만. 그럼 네덜란드는 굉장히 잘하는 나라니까 그쪽은 성공해 있을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원자로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고 설치될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 얼마나 밀집하고 세계에서 인구 밀도 원전 밀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저런 검증도 안 된 거를 여기서 하겠다고 그래요. 검증하겠다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네요. 앞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막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죠?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막 하자 그러고 그 사람은 이거 사고 날 때는 퇴직하고 없어요. 응? 그게 원자력의 현실입니다. 거기다 이제 고농축 기반 해결료를 이용한 SMR이 있는데 이거는 핵 확산 문제가 또 있어요. 고농축 해결료를 사용하면 60%뭐 이상의 핵 농축을 하게 되면 핵 농축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게 핵 확산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제한된 연구를 하고 있다. 러시아 RITM 200이 가장 앞서가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세빙선 용도로 지금 설치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20% 농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 하이 인리치드 우라늄이라고 해가지고 한류 연료를 쓰는데 19.25 뭐 이렇게 20% 이하로 농축도를 써가지고 여기는 저농축이라고 하는데 고농축하고 저농축 상대적인 개념인데 경수로가 보통 5% 이하거든요. 근데 20%까지 올린다는 건 그 관점으로 보면 고농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축 해결료를 쓰는 이유는 연료 교체를 6년에 한 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박에 집어넣고 6년 동안 잘 떼다가 교체하겠다. 근데 중간에 고장나면 어떡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뜯어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많습니다. 가동하고 나서 처음에 2년 안에 고장날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원전입니다. 예, 그래서 신한울 1, 2호기도 그렇고 신고리 3, 4도 그렇고 가동하고 나서 계속 고장이 났었죠. 그러면 또 교체해야 되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여러분 공산국가잖아요. 저기는 경제성을 잘 안 따져요. 기능만 따져. 기능. 어떻게 보면 안전성 뭐 어느 정도 필요하죠. 안전성이 떨어지면 가동을 못하니까 사고 나면 사람 죽어도 그냥 계속해요. 저기는. 그래서 상당히 도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국내가 아니라 해외 수출 문제를 제3세계 중심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원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거는 또 생각해 볼 문제죠. 서방 국가에서는 대부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 게 원전이 되고 있다. 자, 중국에서 고온가스로를 페블베드 형태, 뭐 자갈 형태죠. 해결료가 자갈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페블베드라고 합니다. 고온가스로인데 거기에 헬륨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냉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열을 받아가지고 열기관계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페블베드는 직경이 6cm니까 뭐 탁구공하고 야구공 중간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보를 안에 흑연분말 소결체로 해결료가 들어가서 12,00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럼 거기 안에 이제 뭐 자갈 안으로 헬륨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뜨거워져서 그것이 열기관계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논문에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피동형 냉각 기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전기 외부에서 전기가 없이도 이것이 냉각 기능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내놨습니다. 36시간 이내에 안정적인 온도에 도달해서 해결료가 용융될 수가 없음을 입증한 첫 사례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지만 이거는 전기만 딱 끊었을 때 얘기고요. 사실 정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 조건에서도 이것이 타당한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 그리고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1600도씨 이상 올라가면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는 그것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아카데믹 로모노소프 소형 원전인데 배에 이제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백이라는 그 시베리아 그 북단 해안에 이거를 설치를 해서 가동률이 5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설치된 구조인데 저 빨간 표시로 있죠. 저기 감차카 반도 위쪽에 한쪽 위에 그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그래서 설치돼 있고 이거는 저희가 요즘 구글 맵으로 들어가가지고 구글 어스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게 요 파란 게 아마 전력 단자 같아요. 전력 단자 생산한 전기가 들어오는 전력 단자고 하나의 덕 형태로 이렇게 유지돼서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을 보시면 이게 가동률이 운전해서 고장 없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돌리느냐. 요게 70%, 80% 이렇게 하다가 58%로 작년에 2023년 또 떨어졌어요. 그 이외에는 자료가 안 나와요, 잘. 그다음에 이게 생산 능력 대비 실제로 생산하는 능력 그걸 보니까 그걸 가용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33%밖에 안 나요, 지금. 90%에서 85%, 50%, 30%로 쭉쭉 떨어져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로드 팩터.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볼까요? 아예 처음부터 28%예요. 지금은 26%.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 설치해가지고 뭐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러시아니까 공산국가니까 경제성과 전혀 상관없이 뭘 해 그러면 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공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걸 통해서 경험을 계속 유지해서 나중에 경제성을 올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저러다 또 사고 나면 저기는 원격지 아주 극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피해는 많지 않을 거다. 하지만 지구적인 오염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원자력에 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SMR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도 독일에서 나온 이 웨코 인스티튜트, 웨코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 난방, 해수 담수, 열 공급, 그다음 선박용, 그다음에 극지방 전력 공급 등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온가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온가스로는 열 생산에 굉장히 유리하고 해수 탐사에 유리하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재생 에너지 대비 명백한 열세예요. SMR은 약 메가와트 아워당 160 미국 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전력 생산 단가가. 근데 태양광은 45달러고 육상 풍력은 50달러예요. 태양광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SMR을 저렇게 질 이유가 있나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 많이 짓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거기다가 모듈을 여러 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50메가로 뭐 6개 지어봤자 300메가잖아요. 그걸로 돈이 안 되잖아요. 작을수록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10개를 설치하자. 그래서 500메가 이렇게 하면 또 면적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수용성 문제, 안전거리 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수용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원전 들어서도 그러는데 입주되는 원전이 들어서도 그러는데 이거 검증하겠다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 모듈화돼서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 유지에 있어서 그 복잡성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운영 곡선 그 커브를 말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사이즈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처리가 부담이 되고 해체 비용, 다중 모듈 복합사고 이런 위험성 이런 걸 고려하면 민간 기업이 이걸 설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는 또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또 걸리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생산성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가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SMR 경제성은 건설비 단가 하락, 모듈화를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건설비를 단가를 줄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학습 곡선, 그러니까 러닝 효과, 러닝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도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이제 만들어주는 능숙도 때문에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걸 통해서 20-30% 비용이 절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러닝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뉴스케일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건설비가 지금 60억 US 달러, 12개 모듈 460메가와트 짓는데 그래서 단위 건설비가 12,987 US 달러 킬로와트당 그렇습니다. 경수로 대비 2.3배가 높아요. 2.3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보고서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 정도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원전을 3,000개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학습 효과에 의해서 단가 절감이 예상이 돼요. 근데 수요가 3,000개가 어디 있나요? 에? 이거 분명히 지적하고 들어가야 돼요. 에? 사업자 하는 얘기만 듣고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요가 3,000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누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500개도 힘들어요. 500개도. 응? 그것도 아주 크게 잡아가지고. 이게 SMR에 들어갈 때 극지방이나 원격지 이런 데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수요가 뭐가 많아요. 아까 저기 배 띄워놓은 거 보셨잖아요. 모스코프. 예? 그거 한 대 달랑. 응? 한 대 들어가 있어요. 한 대. 예상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뭐 600개, 700개 뭐 천조 시장이고 이거 다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응? 너 옛날에 천조라 그랬잖아. 아니 어느 보고서에 그렇게 그 보고서는 돈 받고 써준 거예요. 보니까. 응?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돈 받고 써줄 가능성. 저도 뭐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그런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응? 그리고 가정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뻥 튀우기 위해서 가정 조건을 굉장히 루즈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학습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반복 제작을 하는데 몇 개까지 해야 가격이 떨어지겠냐? 3,000개라는 거예요. 3,000개. 이거 근거가 있느냐? 그럼 웨코 인스티튜트하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름대로 상당히 근거 있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도 많아요. 그래서 민간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그게 뉴스케일이잖아요. 뉴스케일이 민간 투자 유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돈 투자하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다가 이걸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건 아니야. 이거 건설하게 되면 우리가 건설 공사를 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비도 뭐 몇천억 이렇게 투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참 돈도 많다. 응? 이거 분명히 실패할 건데. 응? 왜? 경제성이 안 나와요. 경제성. 대량 생산을 해야 경제성이 나오는데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배에다 그럼 실으면 되지. 아니 배가 원자로 방사능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항구 입항하는데 누가 그거 환영하겠습니까? 핵잠수함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지. 핵잠수함도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요. 여기저기 방사능. 응? 그 한반도 해역에 돌아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응?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동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이건 건설 비용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규모 경제를 보니까 1350메가 역시 큰 원전을 지면 더 싸집니다. 두 기를 한꺼번에 지면 더 싸지겠죠. 그래서 1000메가와트, 6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점점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300메가 이하는 약 100메가 짓는다 그러면 1000메가 대비 4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300메가가 1000메가에 대해서 2배 정도 이렇게 뛴 거거든요. 가격 건설 단가가. 근데 1000메가는 100메가와트 짓는다 그러면 1000메가의 4배까지도 뛸 수가 있는 건설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안전성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규제 체계와 안전성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SMR 적용은 규제를 위한 국제 규정이 없어요. 그냥 대형 경수로 기준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약간 어댑티브한다 또는 수용해서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고 실제 설계별로 예외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IAEA 요건을 따라보면 이제 경수로 SMR 요건이 약 8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적용 가능한 게 74개고 나중에 8개 항목은 보완이 필요한 그런 거고 경수로형 원전도 어떻게 보면 규제 요건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고온가스로 용융염은 52개만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핵규제위원회에서 뉴 스케일을 승인하는데 6년이 소요되는데 50메가와트는 승인됐어요. 물론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그것도 경제성이 안 맞다고 75메가와트로 또 올려서요. 그랬더니 이거는 새로 해. 이래가지고 또 새로 하고 있어요. 새로 접수해가지고 또 새로 심사를 받고 있어요. 심사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냥 심사 지연이 계속되는 거예요. 수용화로 인해서 경납 건물을 축소하고 냉각 계통을 단순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단순화가 됩니까? 여러 개 모듈이 되게 많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중수로가 압력관 채널이 38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자로가 380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되게 복잡해요. 380개 튜브 하나하나 배관이 들어가서 끝이니까 한쪽 단에 380개 라인이 들어가고 또 바깥쪽 단에 또 380개 라인이 들어가야 그게 배출이 될 거 아닙니까? 라인이. 그래서 760개 라인을 설치해야 돼요. 경수로는 40인치, 30인치 그 몇 개만 딱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게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효율이 있겠다? 말이 됩니까? 응?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온가스로 해서 전기를 딱 끊었을 때 이게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게 피동형 냉각이 된다. 스스로 대류에 의해 가지고 열이 냉각이 돼서 초기에는 좀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떨어져서 안정화된다. 그런 개념을 실험까지 했다 그러는데 복합재난, 예를 들어 지진, 화재, 정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거기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도 없는 순발력이 약해요. 에어로 냉각을 하다 보니까 냉각 효율이 있어요. 아니 바람으로 냉각을 시키는 게 빨라요? 물로 휙 해가지고 냉각시키는 게 빨라요? 물로 휙 하는 게 냉각시키는 게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로 헬륨이지만 그걸로 냉각을 시키는 게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 그래서 긴밀하게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중 모듈이기 또 다중 모듈이잖아요. 여러 개의 모듈이 설치되니까 하나가 사고를 하면 옆에 있는 모듈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고 안 난다고 볼 수가 있나요? 같이 사고 난다고 보는 게 그게 다수기 문제거든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났어요. 실제 사고가. 그러면 사고가 나도 한 호기만 사고 나는 게 50메가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300메가가 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인접 호기가 또 500메가가 똑같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거 실증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응? 이걸 짓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방사능이 나온다 그러면 경납이 돼야 될 거예요. 경납 용기 경수로 엄청 큰 거, 그거 100m 넘는 거예요. 큰 거 있잖아요. 그게 경납 용기인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자로 바깥을 스틸로 쌓아요. 그게 경납 용기거든요. 근데 그 고온가스로 같은 경우는 트리소 연료가 경납 역할을 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육중구조다. 그 안에 핵연료가 충분히 가둬질 수 있다. 핵연료 아까 5cm, 6cm 이 정도 되는 작은 볼 안에 핵연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2,000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 트리소 연료라고 하는 그 연료 안에 있는 그 핵연료가 1600도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핵분열 생성물이 누설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스퍼터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열적 고온 상태가 되면 이것이 새어 나옵니다. 그러면 1600도씨는 사고 조건이거든요. 평상시에는 160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사고 조건에서는 다른 조건이 없어도 저런 상태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이 헬륨가스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다음에 이제 고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조물이 깨지거나 이제 어떤 열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온가스로를 운영하기 위한 소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2000년대 초에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고온가스로 한다고 막 그랬어요. 고온가스로가 온도가 높으니까 7, 800도 그냥 쉽게 올라가니까 7, 800도면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물을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열 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수소를 생산하는 원자를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온도가 너무 높으면 7, 800도까지 올라가니까 재료가 견디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도 막 처음에 뭐 몇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단까지 꾸리고 막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재료 문제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재료 그냥 용두삼이 됐어요. 희지비지 됐어요. 희지비지. 뭐 하는 게 그렇죠 뭐. 응? 근데 고온가스로 또 한다고 얘기가 스멀스멀 나와요. 용융용 원자로도 또 지금 몇백억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액체 상태인 연료와 냉각제 혼합을 통한 경납을 주장하지만
왜? 핵연료가 냉각제일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경납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융염이 누설되면 바깥에 나오면 가연성 화학 반응, 이게 불난다는 뜻이에요. 응? 불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 삼중수소 방출이 위험이 상존하다. 삼중수소 나오면 터질 수도 있죠 또. 응? 수소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예요. 이게 또 방사능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 충격에 대해서 생각해봤냐 이거죠. 외부 충격에. 예? MSR이잖아요. 용융염 문제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온가스로 이런 것들 외부 충격을 생각해봤냐. 응? 예를 들어서 배에 가고 있는데 어서 기뢰가 터졌어요. 그럼 그 충격이 뭐 7G, 10G 막 이 정도 되거든요. 가속도가 엄청 세요. 응? 거기 견딜 수 있나요?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자. 일단 요거부터 하자.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상용화되는 맞죠. 뭐 하는 거죠. 그다음 다수기 문제 이것이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방사능이 작게 나온다. 이거는 뭐라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예?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작으니까 방사능 조금 나온다. 그래서 안전하다. 사고 나도 대형 사고로 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다수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요만한 게 50메가짜리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방사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반응도가 이제 제어가 잘 돼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가 경납이고, 그 다음에 반응도 컨트롤. 제어가 돼야 되거든요. 리액티비티라고 하는 반응도. 그것이 핵분열이 일어나는 그거를 메커니즘을 잘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아궁에서 불을 뗄 때 불이 막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기 주입구를 딱 막고 그냥 놔두고 또 잘 새로 막 불 지필 때는 저 아궁이 문 열고 바람을 많이 불어주면 그게 잘 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거를 제어를 하는 게 반응도 제어 기구, 그 중성자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죠. 중성자 컨트롤. 근데 이게 고온 운전 환경과 냉각제 손실 때는 반응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피동형 냉각이다, 음의 반응도다 그걸 주장하지만 고온 운전 환경과 냉각제 손실 시 반응도가 급변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헬륨 냉각 손실 사고가 있어요. 헬륨이 세다. 입자가 수소만큼 작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세요, 이거. 용융염 재분포 사고가 생기거나 헬륨 냉각 사고가 생기거나 이건 고온가스로 얘기고 용융염 원자로 얘기죠. 재분포 사고일 때는 제 임계까지 일어나요. 다시 임계도에 유발되면 임계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냥 가열이 가속화될, 열이 가속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고 열출력 폭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폭발한 게 어디다?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이 제 임계 문제 때문에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런 사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하겠다고요. 자, SMR 안전 기능이 심층 분석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 경납이 제대로 되냐? 두 번째, 요 안에 있는 반응도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중성자 밀도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냉각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핵연료 냉각인데요. 뉴 스케일 경수로는 피동 냉각, 그냥 불 꺼도 3일 이상 외부 조치 없어도 열이 제거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진, 화재 뭐 이런 복합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자연 대류만으로도 붕괴열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왜죠? 냉각제가 사라져버리는데. 응? 냉각제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외부 주입이 들어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화재가 나고 냉각제 상실 일어나고 전기도 나가고 지진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냥 놔둬도 장기적으로 제어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조건에서 가능한 얘기지 복합 재난 사고 조건에서는 입증도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온가스로는 비상시 핵연료 온도 제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륨이 냉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 제어가 제한적이라는 거. 이거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온가스 및 용융염 냉각 방식 모두 사고 상황에서 불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냉각제가 손실 대응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이거 검증하기도 어려워요. 독가스잖아요, 전부. 실증을 어떻게 해요, 실증을. 네? 독가스고 동물질인데 그것도 최악의 동물질만 나오는 게 용융염 원자로입니다. 지난 한두 달 전에 용융염 원자로에 대해서 따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용융염 원자로는 제대로 설계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팔 걷어붙이고 직접 한번 사이징부터 해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봤죠. 당시에 챗GPT가 참 말을 잘 듣더라고요. 지금 좀 멍청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좀 튜닝을 해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결과 거기서 나오는 핵 반응 물질들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엄청 많더라.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상황에서는 냉각이 어렵다. 이게 SMR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신층적인 비판을 좀 한번 하자면 고온 구조제 아까 말씀드렸죠. 고온가스로 이거는 인코넬이나 하스텔로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지만 크리프,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고온에서.
그다음에 피로, 반복에 의해서 엿가락처럼 딱 부러지는 거. 이런 크리프 피로 특성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는 거는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온도에만 온도에만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예? 그 운전 조건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막 고온됐다가 저온됐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발생되는 게 크리프하고 피로 문제인데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시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수명 못 잡습니다. 저거 없으면. 근데 고온 가스로를 연구하겠다. 지금 저러고 있어요. 응? 그거부터 내놔야 돼요. 그거부터 고온 재료 기초 연구부터 해야 돼요. 저거는. 그다음에 단일 모듈 사고가 인접으로 전해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된 다수기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복합재난, 허전하고 지진하고 정전돼서 막 이렇게 되면 이 시뮬레이션 전체가 다 가비지가 되고 새로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륨 냉각, 고온가스로, 용융염 원자로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경수로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 가스로, 용융염 원자로 이런 것들. 그래서 PSA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확률론적인 안전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확률론적인 안전성 분석을 하려면 고장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고장 데이터. 고장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지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장 데이터가 없어요. 뭐 고장날 확률이 10-2승, 뭐 10-3승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가 체결이 되면 그 볼트는 뭐 한 10년 지나면 부식이 돼서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0년에 한번 교체하면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PSA를 할 수가 없어요. PSA를.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 짧은 지식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기반 트리소 연료, 액체염 연료 이런 것들은 열화 뭐예요? 워낙 화학적으로 아주 내식성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부식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열화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열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기초연구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초연구. 근데 무슨 플래트를 진다 그래요 지금? 에? 뭐 개념 설계, 뭐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설계 인증까지 하겠다. 그 전에 기본적인 사고 조건에 대해서 복합 사고 또는 고온 조건 또는 화학적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초연구는 안 하고 내가 돈 많이 들어가는 지어놓고 나중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난 퇴직하고 신나게 돈 주고 끝났다. 내 책임 아니다. 후배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되나요? 참.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SMR의 발전 단가가 120에서 200 US 달러 메가와트 아워로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태양광 풍력보다 훨씬 싸요. 비싸요. 2배에서 4배까지 비싸잖아요. 그 경수로 뉴스케일은 약 60억 달러 뭐 들어간다는 평가 근거로 볼 때는 2.3배가 더 2배, 3배 더 비싸다. 민간 투자 회수 기간이 20년에서 30년이에요. 태양광 기껏 해야 5년, 7년, 10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응? 풍력도 그렇고 뭐 그제 제가 한번 좀 평가를 해봤는데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ESS 배터리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한 20% 배터리 설치했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한 7년에서 9년이면 뒤집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민간 투자 했을 때 20년, 30년 말이 그렇지 실제 30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응? 재생에너지 7년에서 10년 딱 맞잖아요. 제가 평가한 거 틀린 게 없네요. 3배가 그 길다. 경제 이게 민간 투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부 돈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뭐 천조 시장이라고. 아우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3,000기 생산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500기 미만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500기도요 엄청 잘 잡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수요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상업화 실패 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튀겨가지고 주가 올리려고 그러는 거 외에는 다르게 생각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적합하냐? 네? 에너지 전환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대안으로 아예 적합하지 않다라고 타이틀을 이 보고서에서는 적었습니다. 건설 기간이 8년에서 12년 소요가 예상이 되고 상용화 자체가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25년밖에 남지 않은 탄소 중립 목표까지 SMR이 기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용화 아직까지 준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은 2년, 3년 안에 설치가 가능해요. SMR보다 45배가 빠른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SMR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SMR로 탄소 중립 진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량 SMR 설치 시 필수적인 사용 해결료, 해체, 부지 확보, 추가 비용, 리스크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부지부터 확보해서 어떻게 지어보자. 이거를 대왕암 연구소 있잖아요. 네? 강포에 질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진다 만다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질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근데 그때까지 돈 신나게 썼으면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다중 모듈 SMR 설치 시 한 부지에 수십 기 원자로를 배치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 저하 우려를 가중시킨다. 즉 간포에 지금 SMR 하는 걸 사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 그분이 이제 승인을 하고 현장에서 빵빠라를 올렸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랬죠 나중에?
문재인 정부는 끝났으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 안 져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건가요? 윤석열 정부도 이제 끝났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도 또 다른 얘기죠. 왜 그동안 돈을 투자했는데 왜 그만하려고 그러냐 뭐 볼멘 목소리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이분들 진짜 무책임해요. 이거 나중에 상용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응? 기술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실패도 할 수 있고 사고 나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절단 나는 게 핵사고예요. 그런 사고 안 난다. 사고 나기 1초 전까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비판적 논평을 보면 정책적인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뉴스케일 사례를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 보조금이 약 14억 US 달러 지원 예정이다. 이거 2021년 보고서니까 그렇게 되는데 민간 투자는 지금 100% 실패하고 있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영국 롤스로이스 SMR 계획 30억 파운드 한다는데 절반 이상이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결국 공공자금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죠. SMR 정책 추진 실패 시 국민 세금이 매몰 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은 구조다. 아무도 책임 안 질라 그래요, 이거 해놓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 수백억, 수천억 투입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업구조 변화, SMR 도입에 따른 원자력 중심 에너지 구조 고착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다른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EU에서 못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한다고 재생에너지가 지금 10%나 되나요? 비중이? 5%나서 5%.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5%였는데 지금 5%나서 10%밖에 안 돼요. 규제 리스크가 또 존재하죠. 규제.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그럼 멋대로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불신만 늘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안전성 입증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맨날 시제품만 만들고 상업운전은 못하고 그냥 뭐 파일럿 해가지고 뭐 그냥 그러다가 말 거예요. 이게 전부. 그 뉴스케일도 지금 6년 동안 이제 뭐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설계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상업운전 한다 만다 얘기가 없고 그것이 이제 75메가와트로 상향하면서 다시 인증을 받고 있고 그것이 2028년까지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설치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업운전 자체가 사업성, 경제성이 입증이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근데 25년이나 남았는데 25년 안에 이게 진짜 탄소 중립을 도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50년, 100년 걸릴 거예요. 이거 사용 해결 문제, 해체 문제 이건 가지고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직 기술적으로, 기초적으로 소재 문제라든가 다중복합 사고라든가 확률적 안전성 데이터도 없고 666 같은 경우는 고온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2차 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요. 이게 삼중수소도 방출되고 고온가스로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그리고 트리소 해결료가 연료가 1600도를 넘어가면 스퍼터링 현상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게 경납용기 기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안전성 문제가 있다. 결국은 세계적인 트렌드는 뻔합니다. 그 태양광이 태양광이잖아요. 솔라. 태양광이 노란 선인데 이렇게 와 들었어요. 요즘 와서 조금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초 자재가 올라서 그런지. 근데 다 이렇게 조금씩 수평으로 가거나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유일한 에너지가 이게 원자력이로. 지금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아. 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이래가지고 LCOE가 이제 서로 이제 그 비교 평가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수치가 나옵니다. 예? 윈드 옵쇼가 100 이때 이제가 언제면 2009년 대비 2024년이니까 약 한 15년 지나고 났더니 가격이 어떻게 됐냐? 풍력은 135달러가 50달러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359달러가 61달러로 떨어졌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응? 예? 복합가스. 이게 복합가스가 가스 복합 발전이라고 있죠. 83달러가 이것도 10달러 떨어졌어요. 10달러 조금 안 되게. 6달러. 7달러 떨어졌네. 7달러. 석탄은 조금 올랐어요. 111달러에서 118달러. 왜 올랐나? 이게 그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세금이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핵. 이건 뭐 123달러에서 180달러로 올랐어요. 180달러. 얼마? 60달러 올랐어요. 60달러. 60달러가 올랐는데 60달러 오른 비용이 태양광 현재 가격이에요. 응? 이거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심각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를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에너지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원자력 한다고, SMR 한다고, 뭐 한다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드디어 착공을 들어간 모양인데 그 비용이 14조에 14조. 응? 14조를 가지고 에너지 효율에 투자해서 전기 수요를 줄이면 따따블로 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하느라고 탄소를 엄청 많이 내. 그리고 해결료 또 해가지고 안전성 문제 또 나와. 방사능은 줄줄 나오고. 응? 그렇게 되면 이거를 결국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뭐 좀 회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위험성을 직시하시고 지역에서는 지원금 다 받으세요. 한수원이 요구하는 내용 다 들어주고 지원금 다 받으세요. 그 대신에 안전성 문제는 계속 지적하세요. 저는 지역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MR은 경제성 없고 안전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상용하는데 자꾸 무리수가 되니까 최소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분야가 뭘까요? 바로 군사용입니다. 특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극지방. 예? 극지방의 전력 공급 방안. 극지방의 전력 공급하는 수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아주 제한적인 유용성이 있어요. 그 유용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아주 특수 목적 경용이에요. 군사용. 그럼 군수 목적이 많아지면 이걸 쓸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요. 핵을 군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냐? 아니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SMR 난리를 치는데 이제 이해가 가죠? 여러분. 군사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왜 미국이 1월 달에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SMR 한다고 난리치니까 아 이거 핵잠수함 뭐 이런 거 저 핵무기와 저 무기화 할 수 있는 예?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구나. 이 나라가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민간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해서 조목조목 확인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안전성, 실증이 부족하고 사회 수용성 모든 게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규모 확산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핵 비확산에 걸려요. 그래서 SMR을 에너지 전환, 즉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파트 810 우리나라 원전 수출하는 거 제재하고 있잖아요. 민간국 지정하고 이런 국제적 환경으로 볼 때 민감한 분야에 방만한 국가 연구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초 연구 수준도 돌리라고요. 응? 아니 그거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아요. 그거 능력 안 되니까 플랜트 짓겠다고 파일럿 짓겠다고 돈만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기초 연구도 못 하면서 무슨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응? 기초 연구 수준으로 진행하라. 플랜트 짓고 그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연구소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응? 그 엔지니어링 회사 시키면 되죠. 플랜트 짓는 거, 파일럿 짓는 거. 왜 연구소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엔지니어링 회사 한국전력 기술 다 있는데 왜 원자력 연구소가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응? 할 일이 없는 건 할 일이. 원자력이 연구 개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미래 비전을 원자력 산업계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원전 지금 돌아가니까 안전에 충실하고 사용 해결 문제 해결 못했잖아요. 그거 해야죠. 응? 근데 계속 질라 그래 새 노역 만들고. 원자력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핵 폐기물이에요. 미래가. 원자력의 미래는 뭐라고요? 핵 폐기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뭘 자꾸 새로 만든다 뭐 한다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럼 기초 연구를 해서 그걸 입증을 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뭘 하든지 아직 입증도 안 됐는데 그것부터 하겠다고요? 아무리 눈먼 돈이고 국가 돈이라고 100년 대계를 연구한다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분야로 원자력 연구 개발도 빨리 구조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성 문제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핵 폐기물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사선이나 중성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방사선 융복합 분야입니다. 특히 뭐 가속기라든가 이런 것들 실생활에 응용하고 과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런 거는요 미국이 안 따져요. 응? 오히려 그게 산업화 가능성이 4배, 5배, 10배가 높아요. 그러면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왜 이런 거를? 이거는 기초연구로 제한해라. 응? 외국이 하는 거 따라가는 수준으로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이런 거는. 예, 두서없이 액센트가 좀 높았습니다. SMR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군사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전성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이상한 비경수로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그러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 연구를 좀 돌리고 진짜 제대로 된 연구를 지속 가능한 그런 분야로 좀 정부 예산을 좀 써서 그만큼 국가에 돌려주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